내가 서울에 뭔가 집을 갖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건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또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오래간만에 초대석에 손님을 모셨는데요. 재개발의 전문가로서 친절한 고수의 로또 재개발의 저자이시죠. 여기에 또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의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던 잘사는 흥부 정현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또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 좀 드려봐야겠죠. 네네, 저 재개발 전문가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로또 재개발 저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4월부터 건국대학교에 가면 이제 미래지식교육원이라고 네, 거기에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강사로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뭐 어떻게 좀 운이 좋고 또 그렇게 뭐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이렇게 요청이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재개발 전문가로서 네네.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셔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여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작년에 참 신기했었어요. 그 우리 흥부님을 보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시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사실 안 좋았죠. 네, 작년에 증명이 시장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죠. 그 신통기획 공모 예정지와 관련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셨고 저희 카페에서도 강의를 또 여러 번 해주셨고 많이 다른 카페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많이 수강하셨어요. 제가 그때 온라인 강의는 안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신통 자체가 뭐 인허가권 문제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약간 조금 까리까리한 것들도 있어서 5%만 진행했었고 대략 한 1,800여 분 정도 수강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신통기획 강의를 좀 해주셨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지금에 와서 내가 했던 신통기획 강의 어떠했던 것 같다. 뭐 나름대로 또 평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강의는 정확히 작년에 5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했었고요. 한 30번 정도 해서 한 1,800분한테 했었고 다행히도 작년에 신통기획 제 강의를 듣고 실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이제 저는 특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얼굴을 익히고 하는 데는 안 되는데 제 블로그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사실 뭐 수익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를 하셨고 실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뭐 사실 시세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빌라촌이랑 다르게 재개발이 가능한 기본계획이 잡히는 구역이다 하면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뭐 저는 그냥 자평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신통 관련돼서 많이는 못 샀고요. 3개 샀고요. 그 중에 2개는 실제 신속통합계획에 선정이 됐고 2개는 됐고 하나는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미선정 구역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서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올해 선정이 되면은 뭐 명중률 100%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투자를 한두 건 정도는 더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하죠. 흥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동의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이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귀에 딱지가 듣도록 다 들으셨을 건데 서울에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너무나 상식이 돼버렸고 다만 과거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처음에 이제 시범사업지 그래서 1차 뉴타운 그래서 뭐 왕십리, 기름, 은평 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2차 뉴타운 뭐 한남 저기 뭐 경희궁, 도남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되고 그 다음에 3차 뉴타운 2005년에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재개발 쪽은 살짝 그 비주류에 속했
났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는 분들만 하는 그렇죠. 분야였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재개발 투자가 대중화됐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딱 보니까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들어와 있고 신촌 그랑자이가 들어와 있고 경희궁 자이가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우뚝 서버렸잖아요. 그 사실들을 이제 사람들이 목격을 하면서 야, 저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들이 변하면은 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누구나 다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뭐 지방에 살더라도 이번에 둔촌주공 줍줍 갔다가 완판 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네. 다 서울 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산 거거든요. 내가 서울에 뭔가 집을 갖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건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또 이쪽을 통해서 저는 수익을 좀 내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좋아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이 대세가 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화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재개발 하고 싶어. 문제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재개발이 가장 투자가 재개발 공부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흥부님께서 보시기에 재개발 투자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재개발이 왜 어려운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단순히 부동산 투자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려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재개발 사업, 뭐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끝에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동산을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전도 유망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있는 주식을 삼으로써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듯이 재개발 재건축도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가 됐던 뭐 단독이 됐던 그거를 삼으로써 땅의 지분을 가지고 조합원으로의 지위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업 리스크예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주식회사도 회사가 막 성장해 나가면서 뭐 대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락도 있을 거고 위기가 오다시피 똑같이 재개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가적 마인드가 약간 필요해요.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업 리스크를 보통 3가지를 드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5년을 기대했는데 그게 뭐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던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든 해서 8년 9년 늘어나 버리면 나한테는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 이르긴 한데 재개발을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마진이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10억일 때 그 옆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내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훨씬 싸게 산다는 의미가 되는데 내가 투자를 막상 해서 그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지어졌는데 보니까 실제 내가 가져간 마진이 없어 라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개발에서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사업이 아예 엎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예, 지금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낙 재개발을 밀어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 같은 데 사면은 그게 다 아파트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만 가봐도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속도가 안 났었거든요. 정말 지지부진했죠.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멀쩡하지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졌던 곳들이 300군데가 넘는 곳이 구역이 해제돼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2년 2월 1일부로 일몰제라는 형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리스키해요. 사업이 아예 엎어져 버려. 내가 빌라를 사는 이유가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인데 사업이 엎어져 버리면 그냥 영원한 빌라로 남아 버리잖아요. 네. 이런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 빌라 하나 사놓고 이거 언젠가 아파트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건축은 조금 괜찮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내 물건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있고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물건들의 감정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조합원들의 이익이 서로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는 다 아파트의 대지지분으로 따지니까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개별 특성이 강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계산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거죠. 네네.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분양 자격이죠. 내가 어떤 빌라를 샀는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흔히 우리는 그걸 물딱지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네. 그럼 이제 또 분양 자격을 공부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조례도 좀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냥 딱 솔루션을 드리면, 사실 재개발은 책이나 유튜브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워낙 알아야 될 것도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책과 유튜브로 공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주위에 잘 찾아보셔서 재개발을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고 좀 실력이 있는 강사분께 교육을 이렇게 좀 받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고 내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하지 말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 그 각종 사업 구역들이 가격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간이 콩알만해져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본인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침체기 때 재건축했다가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맞아요.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같이 재개발 관련된 지역들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떤 전략들을 취하는 것들이 가장 유리한 걸까요?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 제가 사실 이 질문에 답할 거는 너무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일반 아파트보다.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는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원하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파트가 거래됨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좀 붙어줄 수 있는데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실수요가 붙는 장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붙는 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벌써 들러붙는 수요의 양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게다가 네. 하락장인데 내가 지금 막 이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투자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하락폭이 크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규제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강남 3구랑 송파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산구에 있는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이 한남뉴타운이거든요. 그러면 한남뉴타운의 3구역이 얼마 전에 막 급매라고 해서 막 던지듯한 매물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면 한남 2구역, 4구역, 5구역에서 물론 가격이 떨어졌지만 던지듯 나오는 매물은 한남 2나 4나 5는 없었단 말이에요. 한남 3에서만 유독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재개발 절차에서의 단계가 있는데 그 관리처분이라는 인가를 딱 받게 되면 내가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게 뭐 최장 뭐 10년, 적게는 7년, 8년 동안 관리처분이라는 게 나면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지를 못하니까 그게 팔다 하더라도 매수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결국 못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막 7년, 8년씩 묶여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매도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제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재개발은. 네. 그래서 아까 실수요가 붙지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재개발 사업, 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낡은 곳을 때려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데 그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공사비는 누군가 내야 될 거고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는 이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하냐 하면 일반 분양, 수분양자들한테 일반 분양을 해서 그 분양 수입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둔촌주공도 그렇고 저기 장위, 자이, 레디언트도 그렇고 다 일반 분양에서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사실 그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 모든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일부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돈을 내는데 그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해진 게 일반 분양 수입이 작은 곳들은 그럼 일반 분양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일반 분양의 물량이 많으면 수입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물량은 조금 작더라도 내가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면 또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일반 분양 개수도 얼마 없으면서 일반 분양 가격도 높게 못 받는 곳이라고 하면 이 늘어나는 공사비를 충당할 만한 그 수입으로 이거를 상계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들의 사업장의 낙폭이 컸어요. 사람들은 잘 이걸 모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외에 이 정비사업지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뭐 공사비랑 좀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일반 분양 수입으로서 지금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은 제가 구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업장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핵심지라고 하는 곳들도 하락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지분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근데 이 지역이 사업성을 볼 때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금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좋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좋은 입지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갈아타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엔빌리지나 나인원 한남이나 뭐 갤러리아 폴레나 이런 아파트들은 솔직히 그냥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함부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아파트 단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을 갖고 있는 단지, 그러니까 전용 면적 8사를 갖고 있는 단지의 대표를 보면 강남에서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될 거고 이제 강북에서는 성수동 한강변에 있는 트리마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의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내가 산다는 거는 이건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들을 재개발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뭐 대출을 예를 들어서 안 끼고 서울 외곽에 그냥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서울 외곽에 그냥 1주택자인데 이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1억, 12억이라고 하면 11억, 12억인 상태인 거죠. 근데 아까 뭐 제가 한남뉴타운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의 입지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입지니까. 그러면 지금 한남뉴타운 3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한 9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형성된 매물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게 감정가 9억에 프리미엄 8억이면 매매가가 한 1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용 면적 8사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그러면 내가 아까 서울 외곽지가 갖고 있는 데 아파트가 12억인데 내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로 갈아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35억이라고 하면 당장 내 돈이 23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트리마제도 내가 그걸 갈아타기 위해서 당장 2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17억이었잖아요. 그리고 내 집을 팔면 12억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갭이 5억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포 아리팍이나 트리마제는 이걸 잡기 위해서 저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한남뉴타운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손을 뻗거나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개별 물건에 대한 수익 분석은 해서 마진이 들어가는 물건으로 사긴 사셔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해 보시면
재개발은 지금 당장 내가 한 5억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갈아타는 거고, 그 한남뉴타운 3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나중에 아리팍이나 트리마제처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의 그 정도 레벨의 아파트 가격이 될 거라는 얘기죠. 사실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는 또 아리팍이 그랬던 트리마제가 그랬던 이렇게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변하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손만 뻗으면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살고 싶고 트리마제에서 남양 한강뷰를 보면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같은 꿈인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조금만 보는 시야를 바꾸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꼭 한남뉴타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성에 뭐 한 3, 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평택에 5, 6억짜리 아파트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을 이용하면 뭐 한남동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에 그래도 누구나 좀 알만한 입지의 그 재개발로 이런 식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좀 재개발을 공부하고 한번 파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흙 속에 있는 원석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또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진다더라. 네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아요. 뭐 공사가 중단된다는 둥,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한다는 둥.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이 부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떻게 그분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까요? 이분들한테. 하락장과 조정장에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해지고 느려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루틴이다. 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일부러 조합에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이걸 충당을 해줘야 되고, 모자라는 거는 조합원이 분담금이라는 걸로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아. 일반 분양 수입이 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굳이 사업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 속도를 조절을 해서 내가 일반 분양 수입이 가장 클 때를 타이밍을 맞춰서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가는 조합이 훨씬 똑똑한 거죠. 둔촌주공이 뭐 사실 이제 우유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후분양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속도가 가다가 조정장 하락장에서 좀 늦어지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물론 이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타를 쳐서 수익을 좀 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태생 자체도 그렇고 마진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입주 단계에서 내 마진이 가장 크게 실현되기 때문에 네. 조금 그거는 마음의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재개발의 유행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유행이 만들어진 게 썩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초기 재개발.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도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세요. 네네. 썩빌 지금은 괜찮나요? 네네. 또는 이제 초기 재개발 돈이 없어요. 네네. 이거 해도 되나요? 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듣는데 네.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많이 듣죠. 많이 네. 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썩빌, 초기 재개발 유효한 투자 전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바꾸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저는 썩빌 나오고 그때 2020년 7월에 그 취득세 중과되면서 막 썩빌 붐 막 이렇게 일었을 때도, 그때도 저는 썩빌 투자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썩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내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유효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사업의 형태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속통합기획인 거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잡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때까지 보통 5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이걸 2년 만에 끝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신통이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이제 제 투자의 거의 대부분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지만 정말 2년 안에 해줄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해줄까? 과연? 그랬는데 지금 한 3, 4주 전부터인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죠. 실제 재작년, 즉 2021년 12월 달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던 구역들이 기본계획, 즉 신속통합기획안,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서울시 보도자료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올해 안에 구역을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면목동 69-1번지가 14번지가 스타트를 끊었고 네. 그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청량리 19번지일 때도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수유동 쪽에서도 기본계획 확정안이 되었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서울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보도자료 내에 올해 안에 재작년에 선정된 신속통합계획들을 다 구역 지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물론 이게 100%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은 서울시가 밀어주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 단순히 그냥 낡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썩었다고 해서 사는 거는 저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품이 썩었다 안 썩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업 가능성이 그렇죠. 생겼느냐 또는 그 속도가 빨라졌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사업의 지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느냐, 이 사업이 엎어지느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제 신통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요번에 또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통기획 말고 네.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또 특강을 준비하신다고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분명히 상품 그 자체보다는 사업 가능성과 같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뭔가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준비하셨다는 그 새로운 특강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특강의 제목은 그냥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 요게 이제 타이틀이긴 한데. 별로 이렇게 임팩트는 없네요. 그렇죠.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가 없어서 제가 이거 제목을 뭘로 지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임팩트가 없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게 이제 이주수요 투자라고. 이주수요 투자? 네, 이주수요 투자가 뭐냐면 이제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신축 아파트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이 막 진행이 되다가 멸실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때를 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멸실 직전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게 뭐 적게는 막 500호에서 많게는 10,000가구씩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겠죠. 그 인근에. 인근에.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근으로 전세로 갈 수도 있고 월세로 갈 수도 있지만 매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주하는 기간 동안에 집주인이 또 나가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보통 이주 나가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할 때까지 막 6년, 7년 걸리니까 그냥 온전한 내 집 하나 사서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가는 당연히 인근 지역이 오를 거고 전세가가 오름으로써 매매가를 올려버리는 형태도 나올 거고 그리고 전세를 원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해서 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은 뭐 조정장이 됐던 하락장이 됐던 그거랑 상관없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주수요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특강에서 메인으로 다룰 카테고리가 그거고 그다음에 이것만 알려드리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신속통합기획 시즌2는 뭐냐면 제가 그 21년도에 21군데가 선정이 됐고 22년도에 25군데가 선정이 된 거를 45군데를 놓고 보면서 도대체 서울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45군데를 지정을 했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로직에 의해서 나왔을까라고 보다가 패턴을 하나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그 패턴으로 선정된 45군데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맞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선정될 곳들도 그 패턴 내에서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신속통합기획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재개발 지역,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일반 빌라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빌라를 샀을 때 물려버리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 신통에 투자할 때 뭔가 엑시트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놔야 되겠죠. 이 신통 준비구역, 뭐 저는 준비구역 또는 공모 후보지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신속통합기획 준비구역, 공모 후보지에 투자할 때 설령 얘가 서울시에서 간택받지 못하더라도 얘의 출구 전략이 아까 말한 이주 수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다 마음 편하게 신통을 투자할 수 있고 만약에 신통으로 선정이 돼버리면 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뭐 1년, 2년 안 되더라도 나는 아까 이주 나오는 그 수요로 엑시트를 출구 전략을 딱 짜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아름답죠. 그게 특강의 핵심입니다. 뭔지는 제가 조금 감이 올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는 상품으로 좀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사업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사업 가능성. 근데 사업 가능성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업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사업 가능성을 지나 사업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네, 맞아요. 그럼 그 빨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주 수요다. 그렇죠. 이주 수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노려서 하는 어떤 프로세스, 패턴을 이용한 투자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막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곳을 막 선정을 해주고 있고 45군데를 제가 봤더니 어떤 패턴, 어떤 로직에 의해서 선정구역이 나왔고 그럼 그 패턴 속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에 선정될 곳들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거기를 투자한다 손 치더라도 네. 실제 그 패턴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예측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나는 언젠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걔가 신속통합계획의 선정이 계속 안 돼버리면 매도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나는 출구 전략을 짜야 할 것이고 그 출구 전략을 이주 수요라는 다른 형태로 접목을 시켜서 네. 신통이 계속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신속통합계획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옆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이 한 20개가 있어. 여기서 이주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신속통합계획이 계속 안 되면 이주 나오는 사람한테 털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프로세스가 정립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되면 대박, 안 돼도 손해는 안 보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되면 대박, 안 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나름대로의 엑시트 전략까지 만들어놓은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이주 수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하네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게 강의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강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보시고 했던 그 패턴 중에서 네. 이주 수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만큼 맛보기로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 수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5가지. 그 다음에 리스크가 2가지. 그래서 총 7가지를 알려드리는데 그냥 뭐 샘플 몇 개 한 2가지만 네. 2가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00가구가 이주를 하는 곳과 10,000가구가 이주를 하는 곳은 그 인근의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의 파급력은 10,000가구가 훨씬 크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주 수요 투자를 하려면 이주가 나올 재개발 구역을 먼저 찾아야 될 거고 그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가 나오면 인근에 있는 집값의 전세가랑 매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주 가구가 나올지가 우리가 봐야겠죠.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이분들이 이주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주를 나올 때 이제 돈을 들고 나와야 되겠죠. 네. 이분들이 얼마의 돈을 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인근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매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에 살고 계시던 예를 들어 조합원 예를 들면 이 조합원님들이 돈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은 뭐다? 이건 이주비 대출이라고 있어요. 네네. 재개발에서 보통 이주할 때는 뭐 감정가의 몇 %, 예를 들어서 원주민 거기에 살고 있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 돈 갖고
나가서 전셋집을 구하셔라. 네네. 아니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가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사용해라 그래서 이주비 대출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조합은 이주비 대출이 많이 나오고요. 어느 조합은 이주비 대출이 조금 나와요. 근데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출 규제며 뭐며 해갖고 이주비 대출이 되게 빡빡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질 거예요. 물론 이제 금리 부분은 좀 있기는 한데 풀리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집들을 구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의 규모를 보고 예측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실제 본인의 경험이라든 이런 것들을 실제 뭐 사례,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러면 강의에서 그렇죠. 강의에서 얘기를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지역 한 4-5군데 해서 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리스크 다 말씀드리고 네네. 사실 이주 수요 투자를 이제 저도 했었는데 원래 계속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네네. 어제 이제 모 카페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사실 거기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주 수요 투자를 했다가 저도 물린 적이 있고요. 그걸 팔지를 못해서 아직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주 수요 투자할 때 뭐가 두렵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이 지금 이제 말 속에서 계속해서 서울, 신통기획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만큼 서울이 중요하고 네네. 괜찮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이주 수요라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수도권이나 지방도 충분히 가능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방도 그렇고 뭐 이주 수요만 바라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 수요라는 컨셉 자체가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럼 밖에 있는 전세가와 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는 이주가 나갈 곳에 물건을 미리 샀다가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분들한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어디서든 적용이 가능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서울을 좀 보십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이주 수요 자체를 내가 신통을 투자할 때 보험으로 그러니까 신통을 투자했다 이게 되면 대박? 안 돼도 이 이주 수요라는 투자로 보험으로 엮어서 좀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주 수요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방을 가기보다는 서울 쪽에 이주 수요랑 신통이랑 묶어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좀 많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뭐 수도권이나 지방도 당연히 이주 수요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사업 속도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또는 또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이주 수요를 갖다 이용한 투자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죠. 먼저 저기 아래쪽 동네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역시 그래서 서울을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주 수요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이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도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톡 까놓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너무 세게 깊이 들어갔나요? 너무 세십니다. 근데 부지런 TV 시청자분들께서 또 실패하는 투자가 되시면 안 되니까 이주 수요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주지를 새로 찾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나오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전세가랑 매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공급이 있어요. 그럼 이주 수요를 뺏기겠죠.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데가 전세 매가가 안 오르겠죠. 그게 제일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 사는 사람이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의 입주 물량의 그 수요지층과 이쪽의 수요층에 가질 수 있는 돈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그 부분보다는 그 수요에 맞는 입주 물량들 이런 것들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감정가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규모 자체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있는데 여기 전세가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아파트 이쪽에서 공급하는 게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1,
2억이야. 근데 아파트의 전세가는 한 7, 8억이야. 그러면 아무리 7, 8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건너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분들께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은 따로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경험에서 또 맞아요. 예, 느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얘기가 신통기획 위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신통기획만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또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또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아주택도 역시 비슷하게 네. 접근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일단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모아타운보다는 신속통합기획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인허가 절차는 모아타운보다는 신통이 넘어야 될 절차가 훨씬 많아서 네. 이제 모아타운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을 모은 걸 모아타운이라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 A 모아주택, B 모아주택, C 모아주택을 묶은 걸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고 그 각각의 모아주택은 4가지 사업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네.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형,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통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모아주택, 각각 블록별 모아주택마다 조합장님들이 다 계시고 이 조합장님 밑에 조합원들이 다 있고 결국은 이 복수의 조합들이 잘 협업이 되어야 모아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14년 15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장 한 명에 조합원들도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 개별 이해관계가 다른 이 조합들끼리 원활하게 그게 잘 진행이 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들 중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 딱 지정을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곳들도 꽤 됐어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아타운 2.0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적어도 3개 블럭이 동의율이 30% 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블럭 중에 하나가 조합 설립 인가를 내야 된다거나 하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모아타운이 잘 되기 위해서는 리딩하는 블럭 하나가 총대를 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있는 곳만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리뉴얼 돼서 나온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신속통합기획은 그 넘어야 될 허들 자체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공한 모델이 나온 그냥 민간 재개발의 일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레프나 신촌 그랑자이나 다 그게 신속통합기획과 똑같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성공 모델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신통이 안 되는 곳들은 모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아하는 곳들은 신통을 못 하거든요. 그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신통이 훨씬 타이트해서 그러면 사실 모아타운은 모아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모아타운이 다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조금 선별, 신통도 마찬가지고 모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초보자분들이 임장을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서 보는 게 가장 필요한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재개발 임장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은 중개사 가서 물건 받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건하고 가격 얼마냐? 가격 얼마냐?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는 총매가,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총구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 빌라를 사서 나중에 입주할 때 분담금 얼마 내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갖는 총 매매가는 얼마구나. 근데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얼마니까 내 안전마진은 얼마구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임장이라는 건데.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지만 그거는 임장이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거든요. 사업. 사업 리스크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 초보자들이 이 리스크를 진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임장의 핵심은 가서 물건 받아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위 19역
사랑제일교회 그 500억 보상 다음에 또 뭐 8, 9역 쪽인가 어디에 뭐 또 목사님께서 뭐 알박기 한다 막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떴다시피 재개발 구역 안에 이제 종교 시설이 있는 경우는 뭐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그런 거가 좀 허들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재개발 구역 중에 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나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딱 가서 예배 횟수를 봐요. 그러면 예배 횟수가 많다는 거는 신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횟수가 적으면 신자가 적다는 거죠. 물론 신자가 적다고 해서 강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골치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임장을 가서 사업 리스크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은 조합설립인가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서울은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단계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서울도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칼럼도 썼는데 이제 조합설립인가 난 곳들은 시공사를 선정할 거라고 막 들썩들썩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 중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건축심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그 건축심의 정도까지는 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조합사업이 진행되는데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서울 좀 다녀보면 아주 건축심의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조합에서는 막 시공사를 막 선정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저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막 뽑으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임장을 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제대로 된 임장을 하시려면 재개발 자체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가 재개발 임장을 나간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초보는 재개발 임장을 나가서 제대로 뭔가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 건축 심의, 설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돌아가는 구조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강사님들한테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나가서 그냥 금액 얼마예요? 주변 아파트하고 안전마진 얼마? 이 정도로는 임장이 아니다. 아니, 그건 임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가서 뭐 물건 해갖고 뭐 조합원 분양가 해서 여기 총매매가가 얼마인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산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는 15억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근데 옆에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물건 받아갖고 뭐 총매매가를 10억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럼 나는 안전마진이 5억이네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전마진이 5억인지 그걸 누가 보장해 줄 건데요.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산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단순히 그렇게 물건 보고 계산해서 마지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이 내용을 이번에 저희 부지런 카페에서 4월 15일 날 토요일 날 주말 저녁 때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메인이 이주 수요 투자가 될지 신통이 될지 그 이제 메인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재개발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신통으로 핫해서 저를 그냥 신통 강사로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원래 메인은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재개발까지 관심을 간 거지 제가 신통 강사라기보다는 그냥 재개발 강사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뭐 신통이 이제 재개발이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신통 쪽에 좀 관심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이랑 작년에 서울시에서 신통 선정을 할 때 제가 패턴을 읽어냈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선정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 투자를 했을 때 신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엑시트 전략을 빠져나가야 되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철거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럼 그 근처에 전세가나 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엑시트이 되게 명확한 거죠. 이주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한테 내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면 되니까. 요 두 개를 딱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도 되게 유효하고 그다음에 가슴 떨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요즘에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런 시기 그래도 본인이 하락장도 경험해보고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조언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2000년 2월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났었죠. 저는 이제 그때 사무실에 앉아서 막 그게 정확히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이제 9.11 테러가 난 걸 보고 뭐 사회 초년생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깨끗해봐야 이제 그때는 주식이니까 제가 뭐 사원 1년차, 2년차 때 뭐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9.11 테러가 딱 나고 나서 주식 종합주가 지수를 봤더니 진짜 팔아쳐. 온 데가 다 팔아쳐. 난리 났었죠 그때. 그때는 이제 하한가가 15%, 상한가가 15% 딱 제한되어 있었을 텐데 막 난리 났었죠. 근데 그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난리에도 오르는 주식이 있나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치는 주가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난리가 났는데 물론 이제 그 뭐 전쟁 관련 주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장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했다고 해서 이 시장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 여러 가지들이 상승장에서는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이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를 내가 상승 하락을 다 봐야 올바른 투자 전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어라 하고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뭐 시장이 뭐 일부 금매가 좀 거래가 되면서 매매 효과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전세도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뭐 다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시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시장 떠나지 마시고요. 뭐 투자를 하셔라 이 뜻이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이 속에서 또 인사이트도 얻어내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또 잘 잡으면 또 자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되니까 꼭 시장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중심에 서서 머물러라. 네.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뭐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드는 게요. 요즘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들 보게 되면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떠나셨어요. 맞아요. 떠나셨습니다. 네. 떠나셨는데 이럴 때 중심을 어느 곳이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놓고 꾸준히 하셨던 분이 결국에 나중에 성공하더라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잘 사는 우리 흥부님과 함께 재개발 그리고 신통기획 더 나아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라도 잘 사는 흥부님의 특강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유튜브 하단에서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요. 그 이주 수요와 관련된 그 우리 재개발 특강 한번 여러분들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흥부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